안녕하세요. 성성세무사입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사업소득하고 기타소득이 있는데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죠. 오늘은 그 사업소득하고 기타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사업소득은 그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사업소득이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보통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프리랜서들, 그러니까 고용 관계는 없는데 인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이제 받는 대가죠. 그거를 이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경우하고, 이제 또 하나는 기타소득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기타소득은 뭐냐 하면 사전적인 의미, 그러니까 세법적인 의미로는 종합과세 되는 소득들이 있잖아요, 개인이.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이나, 그리고 이제 사업소득이나, 그리고 근로소득, 연금소득. 요렇게 구분되어 있는 소득 외에 나머지 이제 구분되어지지 않은 것들은 다 통틀어서 기타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런 상금이나 복권이나 뭐 이런 것들도 기타소득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뭐 사례금이 됐던, 뭐 해약금이 됐던, 손해배상금 뭐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기타소득이라는 게 구분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제공하는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가장 큰 거는 강연이나 전문적 지식 등을 가지고 제공하는 인적 용역. 요 부분이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할 건데, 근데 이 사업소득하고 기타소득을 보통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 케이스예요. 이제 첫 번째는 회사에서 그 원천징수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 이거를 어떤 식의 어떤 방법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되나 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소득자 본인이죠. 어느 부분이 세금적으로 유리할까? 요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헷갈려 하시는 것들의 원인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뭐 이런 거예요. 사례를 하나 보시면, 여기 지금 뭐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모 업체, 그러니까 이 교육 관련 업체겠죠? 거기에 이제 소속 영어 강사로 일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3.3% 사업소득을 이제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분류된 소득을 받았겠죠. 근데 이분이 뭐 다른 회사에, 어떤 회사에 경영 컨설팅을 해줘요. 근데 이제 영어 강사가 경영 컨설팅을 한다 이러면은 뭔가 완전히 다른 업무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쪽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일회성이고, 이러면은 이제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세무서에서 이거를 사업소득으로 봐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소득세와 가산세를 이제 부과를 하죠. 근데 왜 A씨는 결국 사업소득으로 인정이 됐을까 봤더니, 여기에 지금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 업체가 영어 교육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아무리 경영 자문이라 그러더라도 그 자문을 한 용역 자체가 이 A씨가 평소에 하던 영어 강사로서의 업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소득으로 보게 된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사례를 보니까 더 헷갈리죠. 그래서 일단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세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들 얘기하시는 기준을 한번 일단은 보고 넘어가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일시적이냐 우발적이냐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일단 이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계속적이냐 요거예요. 일회성으로 한 번 발생하면 기타소득, 그리고 이제 여러 번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면 사업소득, 이제 이게 큰 기준의 카테고리인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게 오히려 더 헷갈린다는 거죠. 어떤 게 일시적이고 어떤 게 계속적이냐, 이거에 대해서 매우 애매하고 명확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일단 이 부분은 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인정을 해주죠. 그러니까 인적 용역에 한해서.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비용을 실제 발생한 거 인정을 해주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계로 기준경비율이나 이제 단순경비율 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율에 있어서도 원천 징수할 때 기타 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 징수는 20%,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22%를 원천 징수하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6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40%에 대해서 22%를 적용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보통 기타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 세율을 8.8%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업소득은 잘 아시다시피 3.3%가 원천징수 세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의 세금 신고 방법도 약간 다르죠.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금액, 그러니까 대가에서 여기 필요경비를 빼고 나머지가 3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같이 하셔야 되고, 300만 원이 안 되면 요걸로 끝나게 되죠. 원천징수 세율로. 대신에 이제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무조건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할 때 계속적이냐 일시적이냐 뭐 요런 것들이 가장 큰 기준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렇다고 뭐 한 번 발생하면 일시적이냐 아니라 두 번 발생하면 계속적이냐,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대법원의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구를 보면 이게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나 형식 명칭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을 봐야 된다는 거죠. 직업 활동이 뭐냐, 그리고 활동 기간이 얼마나 되냐, 횟수가 얼마나 되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회사냐,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가지고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헷갈리는 개념들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요 일시적이냐 계속적이냐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례별로 어떻게 판단이 됐는지를 보면서 어떤 요소들이 적용됐는지 보고 좀 더 이제 감을 익히자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이거는 용역 제공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A 기업체를 가가지고 강연을 한 번 했어요. 그럼 이제 A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한 번 강의를 했으니까 이건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적으로 A 기업체는 모르지만 저 용역 제공 강연을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럴 수도 있잖아요. A 업체 말고 B나 C나 D나 E 업체에서 이미 강의를 24건 하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기타 소득이 아니라 이제 사업 소득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A 기업체에서는 지금 한 번이었지만 그게 이제 올해 한 번이고, 이게 만약에 작년에 이미 10차례를 했다, 이러면 계속적이나 반복적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의미는 용역 제공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지, 그 용역 제공을 받는 회사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반복적이고 계속적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 용역의 횟수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까지 뭘 해왔는지도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강사인 A씨가 경영 컨설팅을 제공했는데 그 경영 컨설팅 내용의 업무가 영어 교육에 관한 자문이다. 이러면 여기서 지금 경영 컨설팅을 1회 제공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봐서 계속적으로 보는 거죠, 의미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건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거고요. 이 개념에 있어서 심판례가 하나 있는데, 이건 지금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요 청구인 자체가 대학원생 신분의 조교인 거예요. 조교가 여러 번 했어요. 일시적이라고 여기선 하지만 뭐 4월이나 11월에 여러 번 강의를 하고 이제 대가를 받은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세무서는 여러 번 했으니까 사업소득이라고 본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판단을 보면 대학원생 신분으로서 본인이 전문 분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 신분은 지금 대학원생이잖아요. 뭐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이런 사람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게 맞는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한 강의 자체가 전문 분야 강의도 아니고, 그리고 아르바이트 성격으로 그때그때 조교로서 보충하는 형태의 강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고 본 거거든요. 따라서 앞에서 봤던 요 사례에서 이 A씨는 본인이 하던,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던 본인이 하던 업무를 기반으로 경영 컨설팅을 제공했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보는 거고, 지금 이 사례에서 보면은 이 대학원생은 본인이 전문적으로 하던 업무 분야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단순히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횟수를 1회, 2회 하더라도 그게 기존에 본인이 하고 있던 전문적인 업무 분야에서 연관성이 있다, 이러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반복적이고 계속적이라는 의미는 대가를 1회 지급한다고 일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가의 지급 횟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대가를 받기 위해서 제공한 용역의 기간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뭐냐면 지금 여기 뭐 판례에서도 보다시피 대가는 1회 받았어요. 1회 지급했는데 이 대가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제공한 기간이 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사업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이 제공됐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기업에서 많이들 일어나는 것들 중에 뭐 연구 자문이나 기술 자문,
그다음에 뭐 경영자문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보통 이런 용역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동안 기술 자문이나 아니면 경영 자문을 하기로 했다. 대신에 이제 그 자문 용역에 대한 대가는 뭐 초기에 1회 지급한다. 이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2년 뭐 이렇게 긴 시간이지만 6개월 정도만 돼도 이거는 사업소득으로 봐야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반복적이냐 계속적의 의미는 대가를 몇 번을 받았느냐 보다 그 용역을 얼마나 제공했느냐의 기간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반복적 계속적의 의미는 이제 전문적인 직업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두 번째 요소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기타 소득 중에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 중에 보면 문예나 학술, 미술, 음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창작품에 대해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또 기타 소득이래요. 그리고 전기 간행물에 게재하는 사파나 만화, 그리고 이제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도 기타 소득으로 보고, 그리고 원고료, 그리고 이제 저작권에 대한 인세 같은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도 기타 소득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화가나 아니면 뭐 음악 작곡가나 그리고 작가나 번역가나 이런 사람이 제공하는 것도 기타 소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례로 이런 거예요. 지금 기타 소득에서 보면 여기 신인 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 모집에 응하고 지급받은 상금은 기타 소득이에요. 근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 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가가 아니에요. 작가가 아닌데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인데 작품 모집에 본인의 작품을 내고 거기서 이제 수상을 해가지고 받는 상금은 기타 소득인데,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 작가,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글을 쓰면서 소득을 벌어왔던 사람인데 그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작가가 여기에 응시를 하고 받았다, 상금을. 그러면 이건 사업소득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잡지나 이런 데에 사파나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것도 전문적으로 그거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 하면 사업소득이 되는 거고, 그냥 일반인 직장인이 일시적으로 한번 자기 재능을 살려가지고 그렸다 이러면 그건 이제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한 심판례인데, 문예 창작품, 그러니까 도서죠. 도서를 지금 발간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인세를 받은 거예요. 그 인세가 기타 소득이냐 사업 소득이냐를 판단할 때 여기서 얘기하는 청구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도서를 발간했고, 그리고 그동안 그 도서의 인세가 가장 주된 수입이었고, 이런 것들로 볼 때 여기 청구인은 작가로서 전문적인 직업성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타 소득이 아니라 인세를 받더라도 사업 소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그 사이닝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 인사부서나 아니면 회계부서 쪽에서 헷갈리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이 사이닝 보너스는 경력 직원을 채용할 때 그러니까 우리 회사로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보너스를 주는 거가 있거든요. 입사와 동시에 일정 금액을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아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금액이라 이걸 기타 소득 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이닝 보너스는 나중에 제공하는 근로에 대해서 미리 선지급 받는 연봉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하고요. 따라서 이제 근로소득에 맞춰가지고 원천 징수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사업소득하고 기타 소득에 대한 차이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개의 소득을 구분하는, 원천 징수할 때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사실 이게 세법에서도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다 규정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결국에는 그 상황에 맞게 사실 판단을 해야 된다는 문제인데,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으로도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실무적으로. 대신에 이제 그 사례별로 보면서 조금 감을 익히는 데는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무적으로 보면 세무서는 아무래도 사업소득이 기타 소득보다 세금 징수 면에서는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소득으로 보려는 경향이 많고요. 소득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사업소득보다 기타 소득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가능한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금액이 크고 사안이 중요하다 이러면 뭐 거래하시는 세무 대리인 혹은 전문가한테 한 번쯤 의견을 들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구분 기준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